금요일의 과학 특집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해왔던 그런 사실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앱스타 바이러스는 잘 모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앱스타 바이러스의 어떤 서론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부분은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의 90%가 감염되어 있다니까 상당히 감염률은 아마 제일 높은 그런 바이러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비드 19 때문에 너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정말 국경 없이 우리 어떤 그런 건강을 해치는 그런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동물과 인간이 함께 이렇게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해서 조류독감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새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또 질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넘나드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구촌에 많은 새로운 재앙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스, 그다음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를 비롯한 정말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어떤 그런 건강을 침해하는 그런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투,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바이러스는 사실 치료제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문제고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발생한 10대 전염병 중에서 바이러스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죠.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 인구를 다 합친 보다 더 많습니다. 6,230만 명의 목숨을 이 바이러스가 앗아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바이러스 질환들이 퍼지고 있고요. 또 더 강력하게 지금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사망자 기준으로 해서 100년간 가장 치명적인 질병 10가지 중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비롯한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이 독감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를 비롯한 홍역, 이런 것들 다 바이러스의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역사 보면 아주 이 흑사병과 콜레라를 제외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나머지 아주 큰 우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앗아간 그런 감염 질환은 다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경우에는 돼지에 갔다가 사람에게 리커미넌트 재평해서 이제 사람의 감염이 돼서 사람의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인수 공통 감염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코비드 19을 비롯한 에이즈,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되고 몇 시간 지나서 죽는 그런 바이러스,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이 영화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죠. 에이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EBV, 그래서 치명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에 감염돼 있고,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는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가 이 오늘 소개해드릴 앱스타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처음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성인의 90에서 95%가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 많으신데 초등학생 때 대부분 감염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기를 제외한 거의 성인의
대부분이 감염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국립보건원에 근무를 한번 했었는데 국립보건원에 근무할 때 이 전체 그 연구하는 연구원들 대상으로 EBV 바이러스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EBV 바이러스를 다루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유전체 정보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시켜서 이제 세포를 보존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바이러스 감염돼 있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90%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국립보건에서. 그래서 이 90%라는 게 진짜다는 걸 여러분들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4년 아주 오래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앱스타 바이러스는 앱스테인이라는 박사와 바 바이러스는 박사입니다. 박사가 최초로 이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보고를 해서 이 이름이 앱스타인 앤 바 그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EBV 바이러스는 아주 독특하게도 사람에만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감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동물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감염을 시켜서 동물의 어떠한 병을 일으키고 어떠한 기전으로 질병을 일으키는지 연구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만 감염된다. 그리고 감염률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고 최근에 이제 에이즈 환자 그리고 크로닉 디지즈라고 하면 다른 당뇨병이나 이런 크로닉 디지즈 환자에서는 EBV 관련 암 발생이 점점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면역력이 우리 몸에 떨어졌을 경우에 이 암을 일으키는 그런 프로세싱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연구 미팅을 했는데 아주 높은 그러니까 네이처라는 그런 논문에도 최근까지 이 EBV에 관련된 그런 연구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발견이 됐지만 아직도 그 내용이 다 밝혀져 있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 암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러면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그런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고 또 자가면역 질환을 동시에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 앱스타 바 바이러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바이러스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바이러스고 저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동기 이전, 그래서 비구강 감염 경로, 우리 주로 침을 통해서 잘 감염이 됩니다. 학동기 이전에 감염이 되면 대부분 무증상으로 넘어갑니다. 약간 피곤할 정도, 감기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동기 이후에, 그래서 어른이 좀 되고 난 다음에 이 앱스타 바이러스 감염되게 되면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라고 하는 좀 증상이 제법 있는 그런 디지즈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살리발, 침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키싱 디지즈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는 이렇게 우리 머리에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토포비아라는 걸 이제 햇볕이 비치면 눈이 아주 부시는 그런 증상들인데, 그런 증상들, 그리고 목이 따갑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림프절이라고 하죠. 목에 이런 림프절들이 커지는 그런 증상들, 그리고 기침도 나고, 그 다음에 심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라라고 하는 그런 장기가 있는데, 비장이죠. 비장에 있던 그런 장기가 커지고 이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키는 게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이 림프구에 바이러스가 감염,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 면역세포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면역기관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면역 세포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 하지만 이러한 앱스타 바이러스의 그런 심톰이란 게 실제 머리가 아프거나 좀 어지럽거나 좀 피곤하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탁 찍었던 그런 증상들이, 이 증상은 이 앱스타 바이러스 때문에 일으킨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증상이 잘 없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non specific이라는 게 특이한 증상이 아니고 우리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고 어떻게 독감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질환이라는 거죠. EBV 관련된 그런 임상 증상들이. 그래서 쉽게 우리가 넘어간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그 키싱 디즈라는 그런 그 병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김우빈 탤런트는 알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아마 이제 여기 아버님, 부모님도 계시면 아실 텐데, 이 그 민욱 씨, 연예인 민욱 씨나 이 구보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EBV 관련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이 김우빈이라고 지금 이제 거의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비인두암이 이제 완치돼서 지금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비인두암의 원인이 바로 앱스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앱스타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주 이제 그 특이한 증상이 아닌 감기처럼 슬 들어왔다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왔지만 우리 몸과 영원히 이렇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같이 살게 되는데, 우리 몸이 약해졌을 적에,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적에는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얼굴의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 영어로 돼서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고 또 자가 면역 질환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Silent Assassin, 침묵의 암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쭉 있으면서 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한 고약한 바이러스가 오늘 이야기드린 앱스타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러한 새로운 질환과의 연관성이 계속돼서 보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Rising EBV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위암이 있죠. 위암의 10%가 이 앱스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위암하면 여러분 그 H 파일로라이라고 그 위암을 일으키는 아주 고약한 균 뭐 기억나시죠? 워낙 선전에 많이 나오니까 위일 선전할 적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H 파일로라이뿐만 아니라 이 앱스타 바이러스도 무려 10%가 이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암의 한 분류가 EBV로 인해서 일으키는 암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기존에 관련성이 확인된 여러 암에서도, 즉 유방암, 그다음에 난치성 질환 등과의 관련성이 대두가 되는데, 제가 뒤쪽에는 제가 실험한 데이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방암에도 EBV가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유방암을 더 악성화시키는데 이 EBV가 관여한다는 그런 그 실험 데이터인데, 그걸 좀 어렵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암에 이러한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암줄기 세포와의 어떤 그런 가능성. 그래서 암이 재발하거나 암이 잘 치유되지 않는 것은 암줄기 세포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재발하게 되는데, 그 암줄기 세포의 어떤 그런 살아 있는데 이게 EBV가 관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는 EBV는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 같은 건강한 사람도 주기적으로 이제 EBV가 우리 몸에서 어느 순간 되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리액티베이션. 그래서 한 사람을
꾸준히 이렇게 이제 관찰했더니 어느 순간 돼서 이렇게 EBV가 활성화가 일어나서 우리 몸에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EBV의 어떤 그런 그 바이러스 카피 넘버, 비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카피 넘버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되는 거죠. 아마 이때는 이분이 어떤 그런 그 아주 피곤한 상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나 그런 어떤 주기가 있으면 재활성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졌을 경우에 숙주에서 이렇게 재활성화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그 암을 비롯한 그런 고약한 질병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재활성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백신 알죠, 그죠? EBV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해서 백신이 이제 이렇게 연구는 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주 고약한 바이러스면서 아주 스마트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제가 좀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EBV가 감염되는 경로가 앞서 제가 이렇게 그 주로 살리바를 통해서 침을 통해서 이제 이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그 블러드 트랜스퓨전 우리가 이제 혈액 그 이렇게 수혈 받죠, 그죠? 수혈 받는 거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비말로도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어머니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그 브레스트 피딩 그 젖 먹일 때도 감염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감염 경로가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감염 경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가 마스크를 잘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 비말만 통해서 주로 감염되니까. 하지만 이 EBV는 이 마스크만으로 해결이 될 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고 현재 백신도 없고 특별한 표적 제어 물질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선생님도 계속 저도 25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런 물질들을 아직 완전히 개발을 못한 거죠. 그래서 완전 박멸이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한 기술들도 부재하고 그래서 계속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환 관련된 질환도 점점 증가되어 있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바이러스 중 하나가 이 앱스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계속 이러한 그 EBV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알죠, 그죠? 이렇게 부검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많은 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의사가 되고 나면 환자를 보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졸업하고 나면 환자를 보는 의사를 택하는데 저는 그런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아니라 이제 연구하는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본의 아니게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는 뭐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제가 선택한 길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만약에 바이러스나 이런 제어 물질을 개발한다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더 큰 하나의 큰 환자들 그러니까 미래의 환자들이죠.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개발도 아주 보람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연구하는 그런 의사로 그 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이 학위 과정 때 면역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이 B셀이 분화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면역학을 쭉 공부했었는데 제가 이 ABV 바이러스를 연구하게 된 거는 이 EBV 바이러스가 이제 주로 제가 연구했던 그 비림프구라고 하는데 림프구에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돼서 원래 이제 이 B셀이라는 거는 항체를 만드는 그런 면역세포거든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가
이제 이 항원을 만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항체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면역 반응이라고 그러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연구를 쭉 해왔는데 EBV 바이러스가 B셀에 딱 감염이 되면 이 면역 기능을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항체를 만났을 적에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림프구가 항체를 형성하려면 T림프구를 또 만나야 돼요. T림프구를 만나야 되는데, EBV 감염된 이 B림프구는 T림프구 없이도 혼자서 이렇게 이 기억 B세포가 되거나 아니면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그 세포가 돼서 혼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염이 돼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 이렇게 면역 반응이 있잖아요. 연구를 쭉 해왔는데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이게 이제 그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처럼 혼자서 이렇게 도움 없이도 이렇게 기억 세포도 되고 이렇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 이제 보고가 됐죠. 보고가 돼서 이제 그 제가 연구했던 게 완전 새로운 스토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EBV 관련된 B셀을 계속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BV가 변형된 세포들은 이렇게 이제 3D처럼 뭉쳐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암세포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잘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점점점 커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뭉침으로 더 자라죠. 그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그래도 좀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 수족관에도 이런 가보면 이 작은 물고기들은 이렇게 뭉쳐서 다니죠. 그죠? 이렇게 한쪽 쏠려 다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 큰 물고기의 어떤 그런 그 공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처럼 EBV 변형 세포는 이렇게 뭉쳐서 자란다. 이게 아마 이제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온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는 영화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EBV 감염된 세포는 뭉쳐가지고, 그리고 이 크기도 커집니다. 크기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그런 물질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물질이 많아지니까 감염됐을 적에 어떠한 물질들이 발현되고, 발현된다는 이런 물질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물질들을 저희가 잘 define 하거나 이제 잡으면 이러한 물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치료제 개발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EBV 바이러스의 어떤 타겟이 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타겟들이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타겟 찾는 과정이 이러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2D라는 그런 실험 툴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죠. 스팟.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어떤 그런 스팟들을 찾아서 이게 과연 바이러스 때문에 증가하는 그런 물질인가,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감소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증가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의 EBV 트랜스포먼드 베이스, 그러니까 안 좋은 세포죠. 그러니까 안 좋은 세포를 죽이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연구들을 진행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단백요족 저희가 50여 종을 발굴을 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경우에 이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특허도 등록하고, 또 논문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특허가 됐다고 하지만 이 논문이 있어야 그러한 특허를 뒷받침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을 위한 그런 논문과 특허를 내고, 그렇게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저도 이러한 EBV 바이러스, 아주 고약한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과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싶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 EBV 트랜스폼드 B셀이 우리 몸에 해롭기만 한가? 아까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바이러스가 해로운 바이러스, 해로운 바이러스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이 바이러스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이 수지장 세포라는 건데 우리 면역 반응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세포인데 그 세포를 좀 더 빨리 성숙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EBV 트랜스폼드 B셀을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이 수지장 세포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 암 환자 피를 뽑아서 그 피에 있는 그 수지장 세포를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분리해서 이 EBV 트랜스폼드 B셀이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암세포를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시켜서 다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암에 이제 교육을 받은 그런 수지장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암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제 암 환자의 피를 뽑아서 이제 그 있는 혈액 안에 있는 그 세포 중에서 수지장 세포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포를 분리를 해서 EBV 트랜스폼드 B셀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교육시켜서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술을 사실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가 소개 그 에세이 논문을 많이 출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논문 한 편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하나 개발해서 효과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 감염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제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찾고, 또 그 찾은 물질들이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또 그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문도 쓰고 특허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잘 되면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 앞서 이제 선생님이 연구했던 이러한 세포 내 반응과 실제 이제 개발 그 논문에 발표된 그런 그 신호전달 어떤 그런 물질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우리 몸속에 복잡한 그런 물질과 신호전달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밝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적에 이제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그런 그 페이지, 특히나 이제 이 레이턴시라고 하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암세포가 되려면 감염돼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 면역이 떨어지기를, 그만큼 이제 레이턴스 페이지에 따라서 그런 이 상피 세포의 어떤 숨어 있는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턴시라는 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돼 있고, 여기에 소개시켜드린 이 바이럴 프로테인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은 바이럴 프로테인이 EBV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최근에도 이렇게 막 논문에 밝혀지고 있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가 연구했던 그런 사실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데요. 다양한 암세포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실험실 결과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모티브된 논문인데요. 뭐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EBV가 감염되게 되면 여러분 다발골수종이라는 그런 암을 알 텐데, 그 이 암입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아주 고약한 암인데, 다발골수종에 EBV가 추가로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에 바이러스가 한 번 더 감염된다고 해요. 이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암을 일으키는 암 바이러스에 한 번 더 감염하게 되면 이 다발골수종에 쓰는 실제 사용되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가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에서는 잘 안 죽어요. 이 막대기가 높은 게 잘 안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이런 표면 단백질이 변화되는 그런 물질인데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의 어떤 그런 여러 표적 치료제로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표적 치료제, 그런 것들이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그 표적이 바뀌는 거예요. 단백질,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바뀌어가지고 기존의 항암제가 잘 안 듣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암줄기 세포라고 이렇게 재발을 일으키거나 또는 항암에 이렇게 저항성을 보이는 그런 세포들이 암줄기 세포인데, 이 다발골수종 세포에 EBV를 감염되면 이 암줄기 세포를 나타내는 그런 단백질들입니다. 이 단백질들이 높게 발현이 됩니다. 높게 발현이 돼서 앞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렸던 이러한 항암제의 내성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일으키나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실험들인데, 이렇게 발현이 높아지면서 암줄기 세포가 되면서 항암제 내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얻었고요. 또한 봤더니 우리가 이제 그 세포에서 이제 면역을 교란시키는 그런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몸에 암이 생기더라도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고 없애잖아요, 그죠? 그걸 못하게끔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제 면역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즉 암줄기 세포를 일으킨다 그런 실험 결과가 또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이렇게 암줄기 세포 때 발현되는 그런 물질들 있죠. 이 물질들을 억제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억제하는 그런 게 이제 실험실 기술이 있는데, 억제를 해보면 이러한 앞서 암줄기 세포의 어떤 그런 발현되는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 저항성이나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나 세포의 어떤 그런 전이가 되는 그런 성질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역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제시키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나 봤더니 실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실험 결과들도 마찬가지로 위 단계에서 이제 작용하는 그런 물질들을 억제시키는 그런 실험을 했더니 이러한 내성들이 줄어들고 그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역으로 증명하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실험 결과들을 실제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건데, 이를 통해서 EBV 바이러스가 다발골수종이라는 그런 암세포에서 항암제 내성을 일으키면서 암줄기 세포를 유도한다는 그런 것들을 밝힌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저는 부산백병원 개검에 있는 부산백병원 뒤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근무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다발골수종을 치료하는 혈액종양내과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실제로 이러한 항암제에 잘 안 듣는 그런 환자들이 많답니다. 재발되거나.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 실제 높다고 하고, 그게 이제 최근에 논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실험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환자나 임상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BV에 감염되면 암세포를 더 악성화시킨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그래서 약제 내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방암 세포에도 EBV가 감염되면 어떠한 역할을 일으키나를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유방암 세포에 EBV 감염되는 세포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유방암 중에서 한 10%, 20%가 이제 EBV 양성으로 나오는데, 유방암 세포줄을 만든 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특허도 등록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 다발 골수종 세포처럼 EBV 감염시키면 유방암 세포가 더 빨리 자랍니다. 더 악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정식 반응이 더 빠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유방암 일으키는 그런 팩터 중에서 스모킹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이펙트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니코틴이 이제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런 건데, EBV 감염된 유방암 세포는 니코틴의 반응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방암 세포에 니코틴을 치게 되면 만약에 10배 자란다 그러면 EBV 감염된 유방암 세포에 니코틴을 치면은 20배 자라는 거죠. 더 증식이 빠르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왜 그러면 어떠한 기전으로 일으키는지를 저희가 이제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기전을 밝혀야 됩니다. 메커니즘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억제 실험이나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의 결과들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EBV 감염이 유방암 세포를 더 악성화시키고, 또 이 니코틴에 대한 반응을 더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EBV를 억제하는 그러한 약제를 개발하게 되면 유방암 세포에도 더 이렇게 좋은 그런 효과의 약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실험 결과는 EBV 감염이 유방암 세포의 악성을 더 유도하고 니코틴에 대한 반응성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한글로 풀어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리고 세 번째는 위암에서 10%가 이제 EBV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EBV 감염된 위암은 특이하게도 항암이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위암보다 EBV 양성 위암은 항암제를 치면 효과가 더 좋답니다. 실제 임상적으로. 그래서 우리 위암을 다루는 일반외과 선생님이랑 또 소화기내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잘 듣는답니다. 논문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왜 잘 듣는지를 몰랐는데 선생님이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 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밝힌 겁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직접 이렇게 이미 몇 년 전에 게재를 한 건데, EBV 양성 위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암에 있어서는 항암제 더 잘 듣게끔 이 바이러스가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 몸에. 그래서 일부는 그러한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암제 반응성이 높아지는 그런 암도 있다. 위암은 EBV 양성 위암이 EBV 음성 위암보다는 더 예후도 좋답니다. 더 좋고 또 항암제 잘 듣지만 결국엔 그래도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밝힌 건데, 이거는 조금 실험 결과니까. 그래서 P38이라는 그런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프로테인이 인산화되면서 세포 내 신호전달이 작용하면서 그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위암의 어떤 그런 항암제 반응성이 좋아진다. 그런 걸 이제 밝힌 겁니다. 물론 제가 밝힌 그런 기전 외에도 다른 기전도 이제 논문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EBV 양성 위암이 왜 항암제에 더 잘 듣나 그런 것도 이제 밝힌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BV 감염이 위암 세포에서는 오히려 항암제에 대한 약물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는 걸 밝혔고, 임상적으로도 실제 EBV 양성 위암이 항암제에 더 잘 듣는 그런. 그래서 위암이 진단되더라도 EBV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 유무를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실제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환자 치료나 이런 걸로 충분히 이제 더 많은 연구가 돼야겠지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암이었죠, 그죠? 그래서 다발골수종, 그 다음에 유방암, 위암 이러한 암에서 EBV 감염이 미치는 영향이
각각이 달랐죠. 그죠? 그래서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고 EBV 관련 암의 치료를 위해서 새로운 항암제 개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지금 쭉 이렇게 연구했던 그런 연구 결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험실 같이 연구하고 있는 쌤들 이름이고요. 그래서 뒷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연구하는 게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질문하거나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이메일 주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그렇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좀 부족하지만 연구의 내용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